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입니다. 자, 시인 김영랑은요, 1930년대 시인이에요. 1930년대 시인으로서, 김영랑 시는 1930년대를 가지고도, 요게 보통 1930년대 전반기의 시와 1930년대 후반기의 시로 나눠요. 그러니까 전반기의 시는 주로 뭐냐면, 전통적, 향토적, 그 다음에 약간 여성적인 거예요. 자, 이 작가가 여자는 아니에요. 이게 영랑인데 영랑은 호고 실제 본명은 김윤식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알았죠? 여성적인 시를 쓰는데 이 시를 보다 보면은 대개의 작품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전통적이고 향토적인 시가 대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성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안 여성적인 것도 있긴 있어. 그건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적인 시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김영랑은요. 일단 시각적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운율을 중시 여기는 시인이에요. 김소월만큼이나 운율을 중시 여기는데 물론 이 운율 때문에 경우에 따른 상음보의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폰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울림소리나 모음을 많이 사용해서 부드러운 운율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폰이라고 하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여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30년대 말이 되면서 그 일제의 문화 통치가 좀 극심해지면서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 현실이 진행이 되거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야 이제 약간 정치적인 시를 쓰겠죠. 근데 이 정치적인 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민족주의라고 불리우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묶어요. 묶어서 민족주의적인 시를 씁니다. 그래서 뭐 저항의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과 후반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은 철저하게 시대 현실과 무관한 그냥 아름다운 자연, 시골 풍경, 뭐 순수의 지향 뭐 이런 거예요. 특히나 이 전반기에 김영랑이 지향했던 게 뭐냐면요. 이 순수 지향이에요. 어떻게 순수한 건데 그냥 순수해요. 순수가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왠지 순수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이 착해서 순수도 아니고 속물성이 없어서 순수도 아니고 뭐 정의롭다고 해서 순수도 아니고 그냥 순수인 거예요. 막연한 순수예요. 그냥 순수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순수를 지향하는 그런 시의식을 가지고 주제 자체가 순수지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이 시도 전반기 시기 때문에 얘가 지향하는 모란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예요? 순수해요. 그냥 이렇게 모란도 순수다 이렇게. 알았죠? 후반기, 후기시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나오면 요거는 뭐가 되면 일종의 기다림이 되는 기다림. 모란이 피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뚝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냥 떨어진 게 뚝뚝 떨어졌어요. 의성어예요. 의성어인데 이 의성어가 사용되는 거니까 결국 이 의성어 음성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음성상징이 사용되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음성상징은 다 부사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부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각적 부사가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시의 형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상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참고사항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봄을 잃은 서름에 슬픔에 잠길 테요. 그렇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물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모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 흔적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이 보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보람이 결국 뭐야? 모란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바깥을 보면 모란이고 내 내면으로 보면 보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항상 섭섭해 웁니다. 이 대목이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감의 깊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감의 깊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되게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감정을 수양화시켜요. 수나 양으로 만들어서 수량화시켜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정감의 깊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얘기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목을 보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정감의 깊이 정감의 깊이라고 해서 색깔을 분명히 바꿨는데 안 바뀌었어요. 바보예요. 멍청해요 진짜. 자, 정감의 깊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감의 깊이는 일단 뭐냐면은 어떤 소재나 행동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소재나 행동이죠. 여기다 이제 수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어떤 감정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냐면 300예수나 한양섭습표 우엄내다 했으니까 뭐예요? 우는 거죠. 울음이라는 행동이 나와요. 여기에 수량이 뭐가 나와요? 361이라는 수량이 나오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여기서는 슬픔이나 아니면 뭐가 돼요? 상실감이죠. 슬픔이나 상실감이 강조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과 유사한 게 그 박목원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는 소재로 외줄기라는 게 나와요. 외줄기. 뭐가 나온다고요? 외줄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300리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또 뭐를 강조하는 거야? 고독, 외로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감의 깊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결국 막 기다렸더니 뭐야? 모란이 없어졌어. 상실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끝을 봤더니 또 뭐가 나오냐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어머? 얘하고 약간 좀 다르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숨이 상관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기다림이에요.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처럼 이런 숨이 상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기다림과 그 다음에 상실감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 아니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미상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수미상관이라는 방법 이외에도 잘 봐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서술어가 앞에 놓여요. 서술어가 맨 끝에 놓이지 않아요. 서술어는 우리 문장에서는 문장의 끝에 나와야 되는데 끝에 오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럼 무조건 뭐가 사용된 거예요? 도치법이 사용된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메인 표현 방법이 나오죠. 찬란한 슬픔의 법을 나오라고. 찬란한 슬픔의 법이라고 하나의 구조이 형성이 되는데 찬란한 건 플러스고요. 슬픔은 마이너스예요. 자, 같이 올 수 없는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있죠. 이런 상보적인 의미야. 상보적인 의미끼리의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보적인 의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법이라는 말은요. 넌 왜 굴관이? 자, 우리가 쓸까요? 여기다가 자, 역설이라는 말이 사용돼. 역설은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게 아니에요. 역설법은요. 이 상보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 뭐냐? 이중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얘한테는 이 봄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찬란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뭐가 되는가? 슬프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찬란할 때는 언제냐면 결국 뭐냐면 모란이 개화했을 경우에는 찬란하지만 결국 뭐냐면 이 모란이 지군 거죠. 낙화하고 나면 결국 뭐예요? 슬픈 거죠. 이렇게 이중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역설이 사용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대목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가 사용되는 거예요? 역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일단은 그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요. 근데 우리가 요 시를 다 읽었으면 본문 해석 끝났으니까 본문은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어떤 내용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냐면 이 시는 일단은 이게 뭐 구조 자체가 기다림, 상실, 기다림.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가운데 뭐가 낀겨 있어야 정상이냐면 원래는 뭐가 낀겨 있어야 정상이냐면 사실은 개화. 아까 보람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개화. 맞습니까? 개화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딱 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 개화의 기쁨이 제거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좀 있어요. 결국 뭐냐, 얘는 그냥 개화의 기쁨 잠깐, 이게 왜 제거가 되냐면 이건 잠깐만 이 기쁨을 누리고 기다림과 상실 시간이 1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인지해 주시면 되고 이 시에서는 일단은 순수가 일단은 메인이라고 했죠. 이 순수를 표현하는 게 모란, 그 다음에 자신의 보람, 그 다음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게 봄, 이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 뭐냐, 모란이 일종의 외적인 상황이라면 이 보람과 봄은 내적인 것으로서 요 순수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